15년이야. 15년을 기다렸어. 네 아버지가 내 딸을 죽인 지 15년. 그런데 하늘이 널 여기로 보냈구나. 내 딸이 죽은 바로 이 방으로. 병실 안엔 20살 청년이 말기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서현. 2024년 10월 27일 새벽 2시 47분. 서울의 한 대학병원 CCTV에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됩니다. 68살 청소부 할머니가 305 병실 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15년 전 의료사고로 16살 소녀를 죽게 만든 윤태수 과장이었습니다. 만약 당신 딸을 죽인 살인자의 아들이 당신 앞에서 죽어간다면 당신은 그를 살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켜볼 건가요?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부 박정옥 씨는 15년간 매일 밤 딸이 죽은 305호를 청소하며 단 한 가지만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기회를. 그녀의 일기장에는 소름 돋는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윤태수, 네가 내 딸을 죽였다. 언젠가 너도 자식을 잃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나는 이 병원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뜻인지 살인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딸이 죽은 바로 그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부는 매일 밤 그 청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코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액줄을 바라봤습니다. 단 10초만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복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CCTV가 포착한 다른 장면. 청소부가 약품 보관함 앞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 그것은 바로 근육이완제였습니다. 이것만 조금 섞으면 네 아버지도 내 고통을 알겠지. 하지만 그때 청년이 한마디를 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그리고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꼭 누나한테 전할게요.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사실 윤태수 과장은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수술,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 선배 의사가 술에 취해 있었고 나는 신입이라 아무 말도 못했어. 그리고 병원은 모든 걸 덮었지. 305호는 그 후로 죽음의 방이 되었습니다. 그 방에 입원한 20대 환자 18명이 연속으로 사망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이런 소문이 돌았죠. 그 방엔 억울하게 죽은 소녀의 영혼이 살고 있대.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데려간다고.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장. 2025년 10월 26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결심했다. 내 딸의 원한을 풀어줄 시간이다. 윤태수의 아들. 미안하지만 네가 대신 값을 치러야겠다. 그런데 다음 날인 10월 27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청년 윤서연이 할머니에게 건넨 것은 15년 전 수술 당시의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습니다. 할머니, 이걸 보시면 진실을 아실 거예요. 아버지만 나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악마가 있었어요. 영상 속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실수를 한 건 윤태수가 아니라 현재 병원장이 된 다른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 병원장은 15년간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05호에 입원한 환자들의 약물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청소부 할머니의 딸이 죽은 진짜 이유. 그것은 저주도 우연도 아닌 음주로 인한 비극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박정욱이라면
딸을 죽인 진짜 살인자를 알게 된 이 순간, 그리고 그 살인자가 지금도 계속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아버린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경찰에 신고. 그럼 증거는? 15년 전 일을 누가 믿어줄까요? 직접 복수? 하지만 윤서연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살려야 유일한 증인이 됩니다. 43일 후 305호에서 발견된 세구의 시신. 그리고 벽에 피로 쓰인 메시지. 용서란 없다. 과연 그날 밤 305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43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그날 나는 내 딸이 죽어가던 병실을 다시 닫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2시 47분 병원 3층 복도는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어둠과 빛의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부터 달그락 달그락 낡은 청소 카트를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호 68배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걷는 이 여인은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정확히 15년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3층 청소 할머니로만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나타나 묵묵히 바닥을 닦고 사라지는 병원 풍경의 일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이 병원을, 특히 3층을 떠나지 못하는지, 왜 305호 앞에만 서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지를. 정욱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15년간 독한 세제와 걸레질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목엔 고무 장갑 자국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으로 바닥을 닦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301호부터 시작해서 한 방 한 방 마치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게 닦아나갔죠. 302호, 303호, 304호.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305호였습니다. 오늘도 그 방이로구나. 정욱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5호 문 앞에 설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마치 15년 전 그날 밤 이 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처럼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간간이 마른 기침 소리도 섞여 있었죠. 정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을 청소하지 않고는 집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저주처럼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보였습니다. 윤서연. 20살의 나이에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이 병실에 입원한 지 2달째였습니다. 목과 팔에는 여러 개의 수액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고 옆에는 산소호흡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청소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정욱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일하기 힘들거든.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하고 좋아. 그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거든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처럼. 잠은 좀 잤니? 잠이 안 와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20살. 친구들은 대학에서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을 나이에 그는 이 작은 병실에서 죽음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딸도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엄마, 잠이 안 와. 무서워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대걸레가 바닥을 쓸 때마다 규칙적인 소리가 났습니다. 쓱, 쓱, 쓱. 서연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 정옥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청소부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자가 깨어 있으면 대충 닦고 나가곤 했는데 이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특히 305호를 청소할 때면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더 오래, 마치 이 방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정성을 들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대걸레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해야 할 일이라. 서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게 패인 눈, 하지만 아직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 딸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직 젊잖아. 희망을 버리면 안 돼. 희망이요? 의사 선생님들도 다 포기한 것 같던데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이래요. 길어야 6개월. 20살에 듣기엔 너무 잔인한 선고 아닌가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자신도 똑같은 선고를 들었으니까요. 어머니, 따님이 급성 백혈병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유리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방 안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있으세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또 멈췄습니다. 왜 그걸 묻니? 그냥 궁금해서요. 매일 밤 이렇게 일하시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정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었어. 딸이 하나 있었지. 있었어요? 응. 15년 전에 먼저 갔어.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정옥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흘렀을 뿐입니다. 정옥이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할머니, 왜,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정옥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윤서연이라고 했잖아. 아니, 제 성이요. 윤씨. 그래서 제 아버지가 이 병원 의사거든요. 외과 과장이세요. 그 순간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도구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 아버지 성함이 윤태수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윤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옥의 머릿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2009년 3월 17일 새벽 3시 14분. 수술실 앞복도.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윤태수? 그때 35살의 젊은 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쇼크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조치를 했지만 아니야. 우리 지은이가 죽을 리 없어. 감기 때문에 입원했다가 백혈병이라니 그것도 믿기 힘든데. 죽다니 말도 안 돼. 정옥은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안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일직선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삐. 그 소리는 지금도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서연의 목소리에 정옥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문틀을 붙잡고 있었고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괜찮다니까. 내일 또 올게. 정옥은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잔인한 우연이었을까요? 15년 전 자신의 딸이 죽었던 그 병실에서 딸을 죽게 만든 의사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니. 다음 날 새벽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 아직 대부분의 병실에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실에 들어가 낡은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305 청소 일지라고 적힌 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오늘 처음으로 305호를 청소했다. 지은이가 떠난 방. 바닥에는 아직도 혈흔이 남아 있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 내 마음처럼. 2010년 3월 19일. 305호는 비어 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매일 이 방을 청소한다. 혹시라도 지은이가 돌아올까봐. 2010년 3월 20일. 윤태수라는 의사를 복도에서 봤다. 그는 나를 피했다. 알아본 것 같다. 2010년 4월 1일. 새로운 환자가 305호에 입원했다. 23살 청년. 폐암 말기. 왜 하필 젊은 사람들만 이 방에 오는 걸까? 정옥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15년간 써온 일기. 매일 같은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305호를 청소했다. 깨끗해야 한다. 지은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녀는 한숨을 쉬며 청소 카트를 끌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301호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 305호. 정옥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문을 열자 서연은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오네? 네. 그냥 달이 예뻐서요. 정옥은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서연 옆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달을 좋아했어. 무심코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이요? 아, 내 딸 이름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였어요? 정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착한 애였어.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특히 피아노를 잘 쳤지. 음대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갔군요. 응. 고1 때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거든.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길래. 그런데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어.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을 했지만 이 병실에서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 3월 17일 새벽 3시 14분. 정확히 기억해.
내 인생이 멈춘 시간이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15년 만에 지은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욱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청소해야지. 깨끗해야 해. 이 방은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 윤태수 과장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2010년 의료사고 조사보고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과장님, 저 김 간호사입니다. 서연군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 소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지은, 16살. 환하게 웃고 있는 증명사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신입 전문의였던 그는 선배 의사가 술에 취해 급하게 수술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취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는 한 소녀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병원은 사고를 덮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쇼크 반응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그 후로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실력을 쌓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속죄하기 위해. 그렇게 15년이 흘러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되었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인지 그의 아들마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필 305호에서.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서연은 복도를 산책하다가 청소도구함 근처에서 떨어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305호 청소일지. 호기심에 노트를 펼친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010년 3월 25일. 윤태수? 그 이름을 잊을 수 없다. 내 딸을 죽인 의사.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의료사고가 아니란다. 그럼 내 딸은 왜 죽은 거지? 2010년 4월 15일. 윤태수가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했다고 들었다. 겁쟁이. 도망가려다 포기한 거야. 차라리 당당하게 사과라도 했으면. 2010년 5월 1일. 305호의 새 환자. 이번엔 19살 소녀. 이 방은 저주받은 것 같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최근 날짜의 일기가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믿을 수 없다. 305호에 입원한 청년이 윤태수의 아들이라니. 하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2025년 10월 26일. 서연이라는 아이. 지은이를 닮았다. 똑같이 20살 전후, 똑같이 희망을 품고 있다가 절망하고.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다. 서연은 노트를 덮고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의료사고를, 아니, 어쩌면 의료과실을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바로 매일 밤 자신의 병실을 청소하는 정욱 할머니라는 것. 다음 날 오후 윤태수가 회진을 위해 305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아, 오늘은 좀 어떠니?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15년 전에 이 병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
알고 싶어서요. 이 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청소하시는 할머니요. 박정옥 할머니. 그 이름을 듣자 윤태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정옥. 그분이 아직도 여기 계셨구나. 아버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지은이라는 아이. 정말 아버지 실수로 죽은 거예요? 윤태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한참의 고민 끝에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실수였다. 술에 취한 병원장과 수술을 하는데 경험이 부족했고 패닉에 빠졌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 왜 사과하지 않았어요? 했어. 수없이 사과했지.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당연하지. 사과한다고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니까. 서연은 아버지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매일 밤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속죄하려고. 그런데 왜 나까지 아프게 된 거죠? 모르겠어. 벌인지도 몰라.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네가 대신 받는 것인지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욱이 들어왔습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박정욱 씨, 윤태수가 일어섰습니다. 윤 과장님, 정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시다시피요. 매일 이 방을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정욱 씨, 저는 됐어요. 정욱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15년이에요, 과장님. 15년 동안 저는 단 하루도 지은이를 잊은 적이 없어요. 매일 이 방에서 그 애를 만나요. 매일 그의 목소리를 들어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숨이 안 쉬어져.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려요. 윤태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욱은 무릎 꿇은 윤태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욱 씨, 그런다고 지은이가 돌아오나요? 그런다고 제 15년이 돌아오나요?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네 잘못은 아닌데.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욱이 멈춰섰습니다. 저 아버지 대신 사과하고 싶어요. 뭐? 지은이 누나에게 대신 가서 전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미안했다고. 아버지가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 정욱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되면 꼭 전할게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정욱은 여전히 매일 밤 305호를 청소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 누나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어요? 보고 싶다는 노래를 좋아했어. 김범수가 부른 아,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정옥도 따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작은 화음을 이뤘습니다. 윤태수도 변했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옥과 마주쳤을 때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옥이 청소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니? 원망요? 왜요? 아버지가 실수했잖아. 그 때문에. 할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아닐까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정말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수술하고 응급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뛰어가고 어쩌면 그게 아버지의 속죄 방식이었을지도 몰라요. 정옥은 대걸레를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천사요? 전 그냥 남은 시간 동안 증오하며 살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어느 날 새벽 정옥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사진첩을 펼치자 한 소녀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16살까지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은이야.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환하게 웃는 소녀, 피아노를 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그래, 행복한 아이였어. 비록 짧았지만. 정옥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V자를 그리며 웃는 지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수술 들어가기 전날 찍은. 무서워하지 않았나요? 무서워했지. 하지만 엄마 나 낳으면 꼭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라고 했어.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못 지켜줬어. 엄마가 못 지켜줬어. 서연이 정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마음이. 그때 정옥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고백이요? 사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윤태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어. 그가 내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기회라고. 할머니. 하지만 너를 볼수록, 너와 이야기할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 너는 그저 20살의 아픈 청년일 뿐이었고 무엇보다. 정옥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지은이를 닮았어. 똑같이 밝고 희망을 놓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며칠 후 서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의식도 자주 흐려졌습니다. 윤태수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도 그녀는 병원에 남아 서연을 돌봤습니다. 정옥 씨, 감사합니다. 윤태수가 말했습니다. 왜요? 서연이를 미워하지 않아 주셔서요. 미워한 적 없어요. 단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윤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옥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움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지은이도 그걸 원할 거라는 것을. 그녀는 윤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요. 당신을. 윤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때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서연아, 제가 만약 지은이 누나를 만나면 뭐라고 전해드릴까요? 정욱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줘. 네, 꼭 전할게요. 예상과 달리 서연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일시적인 호전일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치의의 말에 윤태수와 정옥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정옥이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봄이 오고 있어요. 그래, 벌써 3월이네. 3월 17일이 지은이 누나 기일이죠? 정욱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할머니가 일기에 쓰신 거 봤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본 건 아닌데. 괜찮아. 숨길 일도 아니니까.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번 3월 17일에 지은이 누나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면 어때요? 음악회? 네. 누나가 피아노를 좋아했다고 하셨잖아요. 병원 로비에 피아노가 있어요. 거기서 누나가 좋아했던 곡들을 연주하는 거예요. 정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연주를? 제가 피아노 좀 칠 줄 알아요. 많이 서툴지만. 정말? 네. 그리고 아버지도 바이올린을 연주하세요. 몰랐죠? 정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과장이? 네. 학창 시절에 꽤 잘했대요. 의사가 되면서 그만뒀지만 서연은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기회에 지은이 누나를 제대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음악과 함께 아름답게. 그 후로 서연과 윤태수는 매일 연습했습니다. 서연은 병실에 작은 키보드를 들여놓고 연습했고 윤태수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꺼내 조율했습니다. 정욱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이 곡도 넣어줄 수 있을까? 정욱이 오래된 악보를 내밀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야. 네, 꼭 연주할게요. 병원 직원들도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장식을 준비했고 의사들은 음향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3월 17일이 다가올수록 서연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그날까지는 버텨야 해요. 2025년 3월 17일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중앙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주변으로 의자들이 놓였고 작은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욱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추도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휠체어를 타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5호 환자 윤서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15년 전 이 병원에서 하늘나라로 떠난 박지은 양을 추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소녀였습니다. 서연은 정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첫 곡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입니다.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이어서 윤태수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15년 전 박지은 양의 수술을 집도했던 윤태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의 미숙함으로 한 젊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정옥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양의 영혼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베 마리아.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곡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지은이 누나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윤태수가 달려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괜찮아요. 마지막 곡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연주 도중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약속? 꼭 지킬게요. 그리고 그는 피아노 위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응급실로 옮겨진 서연.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3월 17일 오후 5시 14분. 15년 전 박지은이 떠난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14시간 후 서연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후 정옥은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5호는 더 이상 슬픔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은 희망의 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머물렀던 자리에는 작은 피아노가 놓였고 벽에는 지은과 서연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윤태수는 매달 17일마다 305호를 찾았습니다. 정옥과 함께 차를 마시며 두 아이들을 추억했습니다. 정옥 씨, 서연이 지은 양을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그리고 둘이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사랑한다고 전했을 거예요. 윤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 씨. 뭐요? 용서해 주셔서, 그리고 서연이를 사랑해 주셔서. 정옥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아파해요. 아이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그날 밤 정옥은 마지막으로 305호를 청소했습니다. 지은아, 서연아. 할머니가 이제 그만 청소일을 그만두려고 해. 그녀는 창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방을 닦으면서 너희를 만났어. 처음엔 지은이 너 혼자였는데 이제는 서연이도 함께 있구나. 대걸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밀었습니다.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 너희도 편히 쉬어야 하잖아. 정옥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안녕,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가벼워 보였습니다. 305호는 이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 병실로 바뀌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고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정옥은 은퇴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투병하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옥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윤태수는 의료봉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은과 서현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형편이 어려운 소아암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정옥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두 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아이들아. 할머니에게 용서를 가르쳐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의견과 함께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같이 행복합시다.